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국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코트라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12년 동안. 지금은 파이어를 선언하고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방송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맹활약 중이신데 이번에 이제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좀 쓰셨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은 좀 어떤 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요. 말 그대로 퀀트 투자를 무작정 따라할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왜냐면은 제가 책을 여러 권 썼고 지금 이게 제 네 번째 퀀트 책이기는 한데 열심히 잘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는데 이제 잘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심지어 소프트웨어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클릭하고 뭘 누르고 뭘 누르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무작정 따라하면은 누구나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는 혹시 네. 뭐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퀀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요.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퀀트에 들어가는 팩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팩터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가 안 내는가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팩터들을 몇 개 섞어가지고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10월 27일인데 제가 10월 26일, 27일 그 이틀에 걸쳐가지고 여기서 종목 뽑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여기 오는 길입니다. 정말요? 네. 혹시 뭐 오늘 건 아니더라도 네. 요 퀀터스로 어떻게 네. 하는지 좀 예시를 하나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이 퀀트라는 게 늘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자, 1번은 어디선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옛날 옛적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고 워렌 버핏이 굉장히 탐복을 했다라고 하죠. 난 5번 읽었습니다 하는 책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훌륭한 말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저 PBR 그리고 고배당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3개의 팩터가 있고 그 3개의 팩터를 결합한 전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니버스 한국어로 하고, 참고로 퀀트 투자를 할 때는 제가 6대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애들을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악? 네, 사회학,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애들을 먼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네.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말합니다. 네. 저는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중국이나 미국에 상장을 못 해가지고 한국 시장이 해외 기업에 좀 개방적일 때 그걸 악용해가지고 들어와서 상장한 그런 쓰레기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필터를 다 넣었어요. 6개를. 그러니까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그리고 적자 기업은 이제 최근 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구분이 되고요. 얘들 다 필요 없어요. 네. 혹시 금융주는 왜 제외하신 거예요? 금융주요? 네. 기본적으로 금융주의 수익 자체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융주는 여기 뭐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저기 증권사도 있고 하는데 얘네들이 수익 자체가 좀 저조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다른 종목도 많은데. 저는 늘 말하는데 이제 금융기업들은 거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기관들이지 고객과 주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저는 늘 말을 하고 다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뺐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제 팩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팩터들이 팩터가 있었고 PBR가 있었고요. 배당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PBR 배당 수익률 지표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3개 지표의 순위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의 순위, PBR 순위, 배당 수익률 순위. 그러면은 왜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때 국영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영수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전교 1등, 2등을 매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퍼, PBR, 배당 수익률이라는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전교 1위부터 20위를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좀 빼고요. 잠깐만, 요거 빼고. 이런 팩tor은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이 되게 유사한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벤저민 그레이엄도 늘 노래 불렀던 것이 저 PBR 고배당주가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거래 비용을 제가 0.6%로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형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비용이 좀 소모가 될 거거든요. 이게 슬리피지 같은 거.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1억을 사고 제가 어제 2억을 샀는데, 근데 이제 비용, 그러니 한마디로 이제 들어간 비용
비용은 한 0.2% 정도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 체결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으로 나왔으면은 가끔 그거를 10,000원으로 못 살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금액이 커지면은 그 10,000원으로 못 사고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비싸게 지불하고 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다 내보니까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최근 체결가보다 한 0.2% 정도 비싸게 샀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한번 0.6으로 넣어볼게요. 아주 보수적으로 넣어보고 그 분기별로 기업들을 그 20개인데 분기별로 얘네들을 리밸런싱 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학교에서도 분기마다 시험이 있잖아요. 그 저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당연히 전교 1등부터 20등 애들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근데 주식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분기에 한번 이렇게 전교 1등부터 20개 애들을 갈아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투자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지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똑같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다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기특하게. 저장이 되어 있네. 자, 가서 그러면은 하고 오케이. 분기별 20개 종목 20년이라고 하고요. 리밸런싱 전략이 오케이 됐고. 자, 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주구장창 저퍼 저PB와 고배당 주식을 샀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가 얘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연복리 수익이 29%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와. 네. 근데 우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많이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전략 한마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100년 전에 제안한 그 전략이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벤저민 그레이엄 책을 열심히 보고 거기서 따라해가지고 저퍼 저PB와 고배당 주식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으면은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전략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깨질 때는 얼마 깨지는가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2007, 8년, 9년 그때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58% 날라갔고 18년부터 20년 코로나와 그 직전에 48% 날라갔고요. 그리고 20% 이상 깨진 게 또 이렇게 두 번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에 한 번은 20% 이상 박살이 나고 10년에 한 번은 반토막이 난다. 이런 전략이에요. 보시면은 연별 수익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은 2017년과 2020년에는 커스피, 벤치마킹 커스피보다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은 28% 깨진 적도 있었고요. 2018년에도 24% 깨졌고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근데 또 잘 보면은 2005년은 236%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별 수익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근데 이런 거에서 충격파를 얻게 되죠. 이제 왜냐면은 내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48% 뜯겼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 20년 끌고 갔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20년 동안 주구장창 끌고 가면은 원금이 185배가 되는 거죠. 18,400%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종목을 또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략이 좋다.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학생이 되고 싶어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 종목들을 뽑으면 됩니다. 똑같이 가서 다음 누르고 이렇게 똑같은 팩터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20개 종목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얘가 뽑아줍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요 전략으로 산 거는 아니고요. 이건 샘플 전략이죠. 이거는. 보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뜹니다. 한국에서 퍼와 PBR가 낮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뭐 HD 현대부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소형주에만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엄청나게 부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스팅.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대형주도 좀 보이잖아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저기 동국제강 또는 뭐 HD 현대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제 기준으로는 다 대형주거든요. 근데 소형주로 하면은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 필터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시가총액을 하위 20%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하위 20%. 그럼 소형주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통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로 나와요. 한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소위 6대 사회학 필터를 통과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기업이 250억이에요. 그리고 한 300억 미만 기업이 8개 정도 있고 그리고 하위 20% 커트라인에 들어가려면은 시가총액이 700억 원 미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똑같은 팩터 나오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돌려볼게요. 그냥 똑같이 20개 종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거래 비용은 0.6%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해보니까 0.2%밖에 안 나왔으니까. 네. 사실 어제 제가 2억을 살 때 0.18% 나왔고요. 오늘 제가 1억을 샀는데 0.12% 나왔어요. 거래 비용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형주를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어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확실히 소형주로 하니까 수익이 좀 더 부스팅이 됐잖아요. 29에 35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20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에 180배였는데 얘가 지금 450배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이런저런 그 팩터를 넣어보고 그 전략을 만들어보고 괜찮다 하면은 종목을 뽑아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종목을 지금 20개로 한정짓지 않고 50개로 할 수도 있어요. 네. 50개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 그 포트폴리오 추출해서 그 여기 숫자를 0에서 100까지 가능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100개 종목까지도 가능해요. 네. 10개로도 할 수 있고. 네, 그죠. 근데 보통 한 20개 뽑으면 괜찮은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개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20개를 사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거래량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기업은 패스하고 21위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게 20개나 뭐 50개나 이렇게 설정을 안 하고 네. 아까 그냥 그 벤치마킹 기준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연봉이 수익률 나오는 거. 예. 그거는 그냥 그 필터 안에 들어있는 그 개수 전체 다를 의미하는 건가요? 깨고. 그렇죠. 그 왜냐면은 그 지당하신 말씀인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전교 1위부터 20위까지 투자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뭐 그냥 50위까지도 봐주겠다. 1위부터 50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네. 근데 20위까지 한 게 아까 이제 20 몇 프로 연봉이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추출로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퀀트 투자가 뭐 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짱났죠. 이걸 직접 이제 막 익스로 찾고 막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정말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네. 진짜 볼 때 너무 쉬운데 네. 벌써 진짜 5분 안에 벌써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전략 네네. 하나를 예.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빠르고. 근데 이제 아까 1억을 사시고 2억을 사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2억을 사고 뭐 1억을 사고 예, 예. 아무튼 3억을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산 건데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종목 20개로 나오면은 그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전략을 써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다고 제가 이제 맞아요.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예, 그죠. 이런 친구들을. 네. 맞아요. 물론 이게 지금 매수 그 이제 추천은 아니고 이제 그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에 따르면은 이 종목들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네.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네. 예를 들면 이제 20개니까 네. 2억이면 이제 1,000만 원씩 그죠. 네. 태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HD 현대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주를 사는 거고 뭐 대창 스틸이 5,000원이라 하면 그 2,000주를 사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죠. 신세계 건설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럼 100주 사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예. 오셨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이 기업들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네. 네. 저 어제 오늘 산 기업 뭔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냥 네. 돌리면 나오면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와 그렇구나.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소형주로 한번 뽑아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게 하고, 그죠. 시가총액 있지. 다음 가고. 동일, 그치. 다 똑같고. 다음.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네. 뽑아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대부분 득보들이고요.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다 700억 이하예요, 보면은. 그리고 물론 아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가끔 건데. 스틸은 뭐 철강 기업이겠죠. 근데 이 정도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애들이. 네. 그냥 이걸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와. 네, 더 이상 구성 안 하고. 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뽑은 다음에 그 후에 본석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사조 오양과 화천 기공과 서원이 뭐한 놈들인지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이런 거 들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밝힐 수 없는데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아는 어떤 이제 그 공기업 그 사장님이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그것도 상장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분도 이제 퀀트 투자를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은퇴를 하셨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전에는 공무원 생활도 꽤 하셨거든요. 근데 30년 넘게. 그래서 한국의 상장 기업들을 거의 다 아신대요. 소위 득보주들도.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탐복한 게 퀀트로 정말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뽑힌다고. 네. 그래요. 예, 저는 솔직히 대창 스틸과 가오전선이 우수한 기업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보이시나 봐요. 뽑으니까 되게 좋은 기업 많이 나온다고. 그게 탐복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 네. 아까 그 연봉리로 네. 뭐 29, 뭐 30년 나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그 30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처음에 이렇게 사신 다음에 네. 매도를 하지 않고 20년을 끌고 갔을 때의 결과인가요? 분기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한 겁니다. 아까 그거 설정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추출일자가 10월 25일이네. 그러니까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이 얘네들이 그 소위 퍼 PB와 배당 시험에서 전교 1등부터 20위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요 친구들이. 네. 근데 전교는 아니고 이제 소형주 내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출일자를 3개월 후에 하면은 종목들이 당연히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가격이 변하면은 당연히 퍼와 PBR와 배당 수익률도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저퍼 저PBR 고배당주를 사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유성 기업이 그 3개월 후에 5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5배 오르면 얘가 더 이상은 저퍼 저PBR 배당 수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유성 기업은 그때 빠이빠이 하는 거고 다른 놈을 데려오는 거죠 그때. 예. 그러면은 그게 아까 설정에서 네. 3개월마다 리밸런싱이면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산 거예요. 네. 그러면 3월 31일 날 자동으로 파는 건가요? 그 사실 뭐 리밸런싱을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해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뭐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얘는 사라졌어요. 가온젓은 없어 더 이상. 그럼 이제 그 대신에 뭐 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똥이라든지 이렇게. 아, 네. 개만 바꾸는 네, 그렇죠. 개똥이가 나오면은 그럼 이제 가온젓은 팔고 개똥이는 들어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삼성 펄프는 더 이상 톱 20에 못 들어가고 이제 소똥이라는 주식이 왔어요. 근데 삼성 펄프는 팔고 소똥이는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창 스틸이 계속 뭐 이제 이 톱 20에 들어간다 하면은 대창 스틸은 냅두는 거죠. 네. 아 근데 비중은 좀 이제 맞춰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창 스틸이 뭐 톱 20이긴 한데 그 얘는 제자리 있었는데 삼진이는 막 엄청 올랐어요. 그때. 그러면은 삼진이는 좀 팔고 대창 스틸은 좀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 정도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3개월 있다가 리밸런싱을 할 때 네. 20개가 다 플러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는데 네. 만약에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더라도 네. 손절 아까 그 저PBR 그 세 가지 기준에 안 맞으면 손절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3개월 후에 그 내가 산 그 종목들이 어떤 수익과 손실을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냥 손절하는 그죠. 거고 네. 플러스 되더라도 이제 그 그럼 익절하는 거죠. 걔는. 익절하면서 네. 바꿔주는 그죠.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하면은 조금 전에 고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연봉리 수익률 29%. 네. 아, 그러니까 그 당해에 그 전략을 고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률을 그 고수를 하면은 그 원칙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알거든요. 못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안책을 몇 개 또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책이 선낸 전략은 뭐냐면은 자산 배분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주식 비중만 이런 걸로 하라는 거죠. 아, 그럼 그거 잠깐 여쭤보기 전에 네. 그러면은 그 이틀 동안 3억을 사셨단 말이에요. 1억이요. 네. 예. 그럼 그거는 똑같은 종목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전략을 다르게 쓰신 거예요? 제가 요 전략을 쓰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20개 뽑아가지고 똑같은 거 산 거예요. 아, 이틀에 걸쳐서 그냥 네, 사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굳이 이틀에 놔둬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원래 제가 어제 다 살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유튜버 출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냅둬주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루에 다 살려고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거 못 하고 그냥 이틀 나눠서 어쩔 수 없이 산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 강욱 작가님이 자산이 많으시니까 그 가운데서는 그 2억 3억이라는 돈이 일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웬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죠? 네네, 예. 하루에 그냥 다 사시는 거네요. 보통 그냥 들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올해는 하도 이제 장이 안 좋고 하니까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에 또 나눠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등분 해가지고. 그리고 10월 말에 제가 들어갔는데 11월에 자기 막 작살나 버렸다 하면 그냥 전 손절하고 나오고 11월에 안 살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디테일을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좀 자기에 맞게 네. 또 자기 멘탈 수준도 있는 거니까 저항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걸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뻔히 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절을 못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에 나온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의 결론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하되 주식 비중은 요 개별주 펀드 전략으로 한번 굴려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좀 수익이 안 좋다 하더라도 채권과 금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서 투자했기 때문에 달러화에서 이제 환차익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무작정 이것만 따라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필요 없게 이런 식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하는데 아무 그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랑은 조금 다른 전략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죠. 대한민국 투자의 98%는 손절을 못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렇게 주식, 채권,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이 표 상으로는 한 35% 정도만 주식으로 펀드 그렇죠, 전략을 그렇죠. 쓰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MDD가 20%가 넘질 않는 거예요. 20%가 아니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물론 이거는 과거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전략을 제가 4개 이렇게 짰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MDD가 그 뭐 작은 건 6%, 높은 거는 11%이 정도 와,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손절 안 하겠네요. 그죠. 이제 한마디로, 물론 근데 그 MDD 11%지만 요 내에서는 당연히 작살나는 주식들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비중이 작잖아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주식이 지금 17.5%인데 그렇죠. 그 내에서도 한 개 주식의 비중은 그거 나누기 20이니까 1% 미만이잖아요. 얘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뭐 굳이 손절하고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와, 그러네요. 와, 이거 되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진짜 아니요. 불과 네. 한 5분, 10분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11월 4월에 아무래도 주식이 좀 더 잘 나가니까 그 11월 4월에는 한국과 미국 주식을 좀 더 이제 그 추가로 투자를 하고 5월 10월에는 좀 뺀다. 반대로 7.5까지. 반대로 채권은 이제 반대로 채권은 5월 10월에 좀 더 크게 11월 4월에 좀 낮게 이렇게 7.5 해놨습니다. 까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퀀트 전략이 그 지난 뭐 거인의 포트폴리오나 그 전 책에서도 소개해 주지만 되게 전략이 많잖아요. 네네. 그 전략 중에서 다 그걸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이제 강학구 작가님도 그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 매수 매도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무작정 따라하기 포트폴리오가 뭐 아주 최고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냥 직장인이 가장 무난하게 따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간에 뭐 손절하고 뭐 장보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거는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연봉 수익 15% 이상 나오고 MDD 15%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 네. 주식 투자를 그 되게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근데? 그때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5월, 10월. 네, 5월, 네네. 10월 그렇죠? 사이에. 네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다른 출연하신 영상들도 보고 네. 또 그 채널 가서도 보니까요. 작가님 채널 보니까 그 주식을 지금 해도 좋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진짜 이틀 동안 3억을 사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11월 4월이니까요. 네. 그 그래프로 보여드린 게 가장 빠르겠죠. 잠깐만, 여기 보면은, 요게 한국이고, 요게 미국인데, 요 오렌지색이 우리가 한국 시장에 11월 4월에만 투자했을 경우이고요. 요 파란색, 요 지렁이 안 보이는 거, 요게 5월 10월에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1995년에 우리가 1억이 있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아마 강남에서 아파트 거의 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5월 10월에만 끊임없이 박아놨다. 그럼 27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럼 그 돈이 지금 2,7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이, 그러니까 당시 엄청 큰 돈이었던 1억이 지금은 차도 살 수 없는 2,7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 27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5월, 10월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큰 슬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거는 미국. 미국은 그래도 이 지렁이가 살짝 머리를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드는데 얘도 별로예요. 오렌지색이 미국 시장의 11월, 4월 수익, 파란색이 미국 시장의 5월, 10월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중국, 독일도 비슷해요. 그 썸머가 5월, 10월이고 윈터가 11월, 4월인데 그러니까 샹하이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1월, 4월 수익은 이렇고 5월, 10월 수익은 역시 지렁이. 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지렁이 5월, 10월. 그리고 닥스가 이제 1년 내내 투자한 거고 요 윈터가 이제 11월, 4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맨날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89년에 저기 일본이 그 니케이가 4만 정도 뚫었다가 지금 아직도 3만 이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도 그 11월 4월에 투자를 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잃어버린 10년 정도 하다가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장이. 그리고 당연히 그 5월 10월 투자는 지렁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그 돈 벌기. 이렇게. 네. 이거 말고도 수십 개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다 결과가 똑같아요, 거의 그냥. 네. 그냥 11월 4월은 좋고 5월 10월은 틀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11월 4월이 좋다고 하면 네. 이거는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4분 아, 근데 주가지수요. 주가지수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네. 분기마다 리밸런싱 한다는 거는 네. 3개월마다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11월부터 4월이 좋다. 네. 그럼 이 시기만 투자를 한다고 예를 하면 네. 11월에 사서 4월에 파는 건가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기별로 하려면은 10월 말에 한번 투자하고 1월 말에 한번 리밸런싱 하고 4월 말에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귀찮으면 그냥 10월 말에 사가지고 4월 말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또 그쵸. 11월에 들어가 4월에 하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5월, 10월에 비중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무작정 따라하기 포트폴리오처럼 좀 그냥 축소를 하는지 그거는 뭐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빵으로 간 적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구나. 5월, 10월에는 네, 돈이 안 벌려요. 되게 네. 신기하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 역사적 데이터로 봐서 네. 확률론적으로 이때가 많이 버니까 이때 딱 들어가시는 거군요. 그죠. 근데 그 보면은 이게 매년 먹히는 건 아니에요. 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11월, 4월 수익을 보면은 예를 90년대에 깨진 적도 꽤 많아요. 이게 깨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깨진 적도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깨진 적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1월, 4월에 그 수익이 날 때는 보통 크게 나고 손실이 날 때는 주로 작게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 95년이나 90년 같은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11월, 4월에 코스피가 하락할 때는 보통 10% 미만으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벌 때는 좀 많이 버는 경향이 있어요. 네. 반대로 5월, 10월에는 깨질 때는 와장창 크게 깨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게. 네. 2008년 10월 그런 거 기억나죠? 네. 2018년 10월. 와, 네,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네. 연봉이 뭐 30%라고 한다면 네. 그 전략으로 역사적 20년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있겠네요. 사실 11월 만약에 지금 사서 4월에 파는 전략으로 한다고 했을 때 꼭 네. 그때 수익률이 30%이지는 않을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이게 보시면은 이 전략이 연보리 29%짜리 전략이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간 수익이 여기 나오잖아요. 스트라테지라고 해가지고 전략 수익이 보면은 이게 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9% 또는 마이너스 28% 찍은 해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237% 찍은 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2023년이 이렇게 저한테 237% 가져다 줄지 아니면 마이너스 30% 가져다 줄지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이제 반복하면은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특정 해에는 되게 안 좋은 수익도 많아요. 뭐 이때 뭐 그렇고 요때에도 그렇고 이때도 2년 동안 별로였죠. 2017년, 18년 이때도 별로였고 올해도 별로죠 이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연봉이 29%라는 거는 예금처럼 막 누가 나한테 30%씩 따박따박 주는 게 절대 아니라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 들쭉날쭉한 수익률을 견디고 버티고 인고를 해야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네. 분이 봤을 때 뭐 2000년도 초반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보지 않고 네. 한 2010년부터 보겠다. 예. 그러면은 또 한 10년으로만 이렇게 잘라서 펀드 네. 전략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돌려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결과도 나와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예. 네. 보면은 최근 10년 수익이 20년 수익으로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봉이 13%. 근데 물론 코스피의 수익도 되게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퀀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에 코스피 수익이 연봉이 1.7%였대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코스피의 수익도 언젠가 정상화돼가지고 연봉이 수익이 8에서 10%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한 10몇 프로 더 먹을 수 있었다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또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퀀트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퀀트를 모르시던 분들이 퀀트로 갈 때 약간의 심리적인 장벽은 솔직히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요 전략 같은 거 보면은 최근 10년, 5년, 3년에도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 플러스 10% 정도는 너끈히 달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참고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전략 씁니다. 그게 무슨 전략인지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참고로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 전략이 뭔지. 네. 공짜로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도대체 왜 빅퀀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둑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그 바둑 대회 상금이 10억이에요. 근데 당연히 알파고나 프로그램을 가져가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적 처리 당하거든요. 치팅해가지고. 자, 근데 만약에 한번 이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파고를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바둑 대회. 그럼 갖고 갈 거야, 안 갖고 갈 거예요? 갖고 가야죠. 그렇죠. 그게 퀀트예요. 소위 그 알파가 없는 친구들이 비퀀트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되게 웃긴 거 뭐냐면은 바둑 대회면 그럼 너도 나도 전부 다 알파고를 갖고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한 100명 중에 99명은 에이 컴퓨터가 무슨 바둑을 그래 너 프로그램도 너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난 바둑을 못 두지만 프로를 다 발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로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전 아직도 왜 퀀트를 안 하고 비퀀트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알파고를 가지고 투자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투자는 뭐 그런 거 못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뭐가 없으니까 백테스트가 하고 종목 찾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게 전략을 아까 그런 전략을 네. 뭐 20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했다면 네. 그 10년 동안 고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바뀌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훌륭한 다른 전략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하더라도 또 네. 그걸 한 5년, 10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뭐 꼭 5년, 10년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반년에 한 번 제가 어떤 전략을 쓸까 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 책에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도 제가 그걸 썼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전 책에는 울트라 전략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고전엔 제가 그거 썼는데 이거나 그거나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다 비슷한 전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죠. 그래서 전략 자체를 바꾸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있고 그거를 따라 한다는 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자를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 피자는 좀 그렇다. 샐러드를 먹으면은 엄청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전략, 이제 건강 전략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맨날 감자 샐러드만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고구마 샐러드 먹어도 되고 파스타 샐러드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샐러드를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소위 그 샐러드가 퀀트 전략인 거죠. 전략 자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아예 제가 샐러드 4팩이 치고 삼겹살만 처먹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제가 건강하게 못 살겠죠.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맨날 똑같은 감자 샐러드만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에 좋은 이런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에 좋은 퀀트 전략 자체는 따르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작가님 그 책에서 네. 그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좀 소형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요? 네. 그거는 보면은 이게 가장 그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그 6대 사회학을 빼가지고 열등한 기업들을 뺐거든요. 네. 그 후에 제가 시가총액별로 소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별로 10개 분위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이 대형주고 이쪽이 소형주인데 한국은 이렇게 열등한 소형주를 빼고 우수한 소형주,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고 관리 종목 아닌 소형주 투자하면은 연봉이 45%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그만치. 대형주는 9%. 그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적나라하게 제가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소형주는 소위 이제 왕족 귀족이고 대형주는 천민이라고 저는 보통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하위 20%가 소형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위 10%가 요거고 하위 20%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봐주는데 이런 건 제가 아예 꺼를 덜 떠보지도 않죠. 이쪽은. 네. 그러면 그런 네. 건 없나요? 이게 이런 작전이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면 네.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그 저피비아 그 고배당 주식은 벤저민 그레엄이 1934년에 이미 말을 했고요. 그 책이 한국에 번역된 지도 20년, 30년 됐어요, 벌써. 근데 뭐 통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소형주 전략 같은 경우도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최근 3년, 5년, 10년, 20년 수익이 어떻게 변했는가 줄지 않았어요. 네. 소형주 효과도 벌써 1992년에 파마라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 그 효과를 논문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92년 논문이었고 사실 80년대에도 그거보다 좀 덜 유명하신 분들이 그 효과를 설명을 했어요 이미 논문으로.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다 알아요 소형주 효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실행의 문제 항상 그 뭐 자기개발 같은 책들도 보면 결국 실행이잖아요. 머릿속으로 그죠? 알아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소형주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에 있는데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시가총액 300억에서 700억 되는 기업들은 그 더 이상 그 옆집 구멍 따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네들 거의 다 매출에 몇백억씩 나오는 중견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희한한 게 한국 사람들은 그 대형주와 스타트업은 되게 좋게 보는데 그 중소형주는 개무시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들의 꿈이 뭐냐? 그 스타트업 CEO의 간절한 꿈은 상장해가지고 그런 상장 중소형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미 그거를 다 이루신 분들이 까마득한 위에서 저 덜 떨어진 스타트업들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한국 중소형주들은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 모든 접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무시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상장 한번 가는데 10년 막 걸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맞아요.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년 가가지고 스타트업 중에서 그 상장을 한 기업은 1%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나머지들은 비상장 기업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망해버리거나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거기에서 맞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적자도 안 나고 관리 종목도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량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보잡들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보잡들 맞고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초과 수익이 나고 얘네들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저평가가 돼요? 어차피 그거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아니고 얼마야? 300조. 뭐 10만 원이라고 치고 네, 10만 원.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사겠죠. 그러면 이거 싸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소형주들은 지금 가치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만큼 터무니없이 떨어져도 아무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거를 주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 있고 그런 매리어들이 있어요. 소형주 투자를 할 때. 예. 그리고 그 세 번째 편견 그거 큰 돈을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 큰돈 투자. 그렇죠. 근데 몇백억 넘으시면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몇백억? 그 전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예. 그러면은 네. 그 만약에 20개 투자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5억, 10억 이런 거지는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5억 들어간다. 이제 제가 20기 종목을 하는데 60억까지 하시는 분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에 3억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거는 하루에 소화하기는 좀 그렇고 며칠 좀 나눠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면은 뭐 네. 예를 들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정도 해서 뭐 20억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 무난하죠. 네, 그렇군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대부분 사람도 충분할 겁니다. 그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충분하죠. 그리고 그죠. 자산 벌리면 또 그것만 하고 이건 또 다른 데 투자하면 또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20기 종목으로 했는데 솔직히 30기 종목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소형주 효과는 재밌는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딴 국가에도 다 존재해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밤에는 가서 미국의 소형주를 사야 돼요. 제가 근데 미국 소형주는 그 거래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서 오늘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그 퀀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현재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네네. 대형주. 네. 그리고 이게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퀀트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소형주보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이 많이 가는 길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주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주주가 똥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식 똥이라는 거죠. 일단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자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대형주 내에서도 지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퍼가 어쩌고 PBR가 어쩌고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이 어쩌고 얘네들이 ROE나 뭐 그런 것들이 어쩌고 제가 다 이미 해봤어요. 그걸 순위를 다 내봤는데 그냥 뭐 삼성전자는 뭐 그래도 많이 봐줘가지고 조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두 애들은 사실 2000이 순위를 매기면은 그 상위 50%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 영상 봤어요. 네네네네. 예. 그 광고 잠깐 봤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지표상으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100인 놈이 30원이 됐으면은 이제 많이 저평가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전에 많이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소형주를 네. 만약에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듣보잡일 수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모르면 네. 근데 그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누군가 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네요, 이 시장에.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일단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몇 억 소화하는데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한마디로 한국에서 도대체 그딴 걸 누가 사냐 하시는데 누구 있어요. 사는 사람들. 어쨌든 저한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건 확실하고요. 일단 왜냐면 저는 샀으니까 오늘 그거를. 예, 누가 저한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이제 다 이렇게 소형주들의 세력이 붙어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휘력이 장난친 후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설거지 당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보통 이제 그 지표를 보고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그 후에 이제 세력들이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저 PBR, 저 PER 뭐 이런 걸 찍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평가 주식으로 찍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세력도 이제 내가 세력이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당연히 소형주의 세력을 걸겠죠. 제가 삼성전자에 막 작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럼 자기 작전을 걸려면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왜냐면 좋아
좋아 보이잖아요, 기업이. 그리고 뭐 저비변이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펌프질하기도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적자밖에 없어. 마이너스 700억, 800억 나는 기업들인데. 스토리를 못 예, 만들지. 근데 그러면은 뭐 만들 수는 있죠. 지금은 마이너스 700억이지만 보물섬을 찾았다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이 기업 봐봐, 되게 우량 기업이야. 근데 보물섬을 찾았어. 하면은 좀 더 잘 먹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저라도 그렇게 세일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작전 세력이라고 치면은. 예, 당연히. 예. 그러면 그렇게 주식가가 오른 다음에 예.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빠져나오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작전 걸려서 오르는 거 빠져나오는 거 너무 쉽죠. 그건 당연히 막 오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예. 5배 올라버리고 막 이러면 아까 500%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막 그런 게 생겼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것도 이게 금액이 아니 오르는 거 빠져나오는 건 너무 쉽죠, 사실. 이게 사려는 사람이 우르르 덤벼가지고 살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점으로 잃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고점에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가서 갈 때 판단할 수 네네네. 있는 거지만 예. 거기서 이제 팔고 내려오면 자기가 팔면 네.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주가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제 매수할 때는 제가 엑스트라로 지불한 기분이 0.2%이고 제가 매도할 때 그거 또 한번 재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커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물론 그때 장이 이제 미친 듯이 안 좋고 리만이 뻥 터졌다 하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당연히. 예. 그 소형주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우선 그 보고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참고로. 그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네네. 일단 소형주가 정말 좋은 게 그 기관 친구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일단 그건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왜 사람이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하는지라는 걸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그걸 가서 어떤 기관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기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대회를 해봤는데 그 전문가 2명을 데려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주가를 맞추게 했대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닭으로 했대요. 네. 네. 치킨, 그러니까 살아있는 치킨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에는 닭이 2명한테 이겼대요. 두 번째 주에는 닭이 1명한테 이기고 1명이랑 비슷했대요, 수익률이. 그래서 결국은 닭이 3승 1무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소위 그 기관에 있는 자칭 전문가들의 투자 수준은 그 닭대가리보다 조금 못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개미들은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우리의 수준이 사실 그 정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내 수준은 닭대가리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 근데 그래도 물론 기관 투자를 닭대가리보다 못하지만 나보다 조금 낫다. 근데 그 나보다 조금 나은 그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소형주에는. 그건 일단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네. 그 이틀 동안 사셨을 때 네.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중소형주로 하신 거는 맞나요? 당연히 중소형주. 당연히 시가총액 하위 20%. 네. 야, 그거 그냥 여기서 공개해도 돼요.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제가 이제 종목은 안 뽑아갈게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리딩한다고 할 테니까 어차피 책에 나오는 팩터들이거든요. 이게 이 가치 팩터들 중에서 4개를 쓰는데 그리고 요 4개를 썼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놈 이렇게 썼고요. 이 보면은 이게 그 매출액 성장률은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일 것 같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순이익 성장률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매출 총이익은 뭐냐 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그거 성장률 요 4개를 봤고요. 그 재밌는 거는 위에 가보면 뭐냐 하면은 요 PSR이라는 지표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PGP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 총이익이고 그리고 POR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그리고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PSR이나 이런 걸 넣은 거는 약간 성장성을 더 보는 게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거 한 이유가 뭐냐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 4개 지표의 성장률 그리고 요 4개 지표가 시가총액 대비 높냐 낮냐에서 저평가, 고평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요 8개 지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20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하위 그 시가총액 22. 아니죠. 시가총액 하위 20%. 하위 20%. 네. 유니버스 선택에서 유니버스는 그렇죠. 국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유니버스는 일단 한국 민국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6대 사회학들을 빼는가 또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특정 산업 몇 개를 빼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하위 20%라고 했으니까 대형주와 중형주를 다 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니버스 선택은 그 내가 백테스트를 하거나 종목을 뽑을 때 어떤 이제 집합군 안에서 그걸 할 것인가 그거를 보는 거죠. 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 시장 전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대형주는 빼고 뭐 이런 6대 사회학들은 빼고 할 것인가 또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유틸리티 기업을 너무 싫어해요. 그럼 이건 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네. 왜냐면 보험을 너무 싫어해. 그럼 확 너무 싫어 하면은 뺄 수도 있죠. 이거를. 네. 그 강욱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뭐 제외할 섹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네.
금융이랑 지주사는 빠졌죠, 여기. 금융. 그 제가 이게 퀀트를 몇 번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정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시간으로 네. 지나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주식 투자가 진짜 쉽지 않고 이게 데이터 뭔가 이렇게 다 오른다고 했는데 안 되면은 그때마다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퀀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빅퀀트로만 접하다가 알파고 갖고 바둑 두실래요? 아니면 그냥 두실래요? 그러면은 요거 여쭤볼게요.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네. 이 작가님이 책도 읽고요. 네. 이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그다음에 이제 퀀트 투자에 한번 입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월 1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산은 예, 없어요. 예. 종잣돈은 네네. 없고. 아예 없다. 없다. 네네. 네네. 신친이 그 직장인들 시작하는 예, 거예요. 예. 100만 원은 매달 들어오고. 네네. 뭐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5만 원씩 나눠서 하면 될 것 같네요. 5만 원씩 100만 네네. 원을. 예. 근데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주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거 제끼시고 다음 거 사세요 그냥. 예를 들면은 그럼 30개 좋은 거 뽑아요. 그다음에 그럼 분명히 5만 원 이내 주식이 20개 이상 있을 거거든요. 그 안에 무조건. 예. 그거 사시면 돼요. 예. 그럼 다음 달 100만 원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예. 다른 전략으로? 그냥 그 전략으로 또 한 번 정보를 뽑으셔도 돼요. 그럼 정보이 좀 다를 거거든요. 그거 20개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개별 투자이기 때문에 MDD가 40%, 50%, 60%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싫으시면은 그 조금 전에 요 자산 배분 요 전략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근데 뭐 100만 원은 금액이 작으니까 뭐 그냥 한번. 제 생각에는 제 생각도 한 100만 원 정도면은 그냥 경험 삼아 그냥 풀 개별주 전략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아무리 많이 잃어봤자 60만 원 잃은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처음 100만 원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모아놓고 1000만 원에서 뭐 이렇게 50만 원씩 해가지고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0만 원 있으면은 뭐 자산 배분 전략 해가지고 그 350만 원은 주식, 뭐 얼마는 채권, 얼마는 뭐 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저도 오늘 말씀 듣고 네. 한번 소액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다시 해야겠다. 그렇죠. 이게 저도 늘 권하는 게 누가 뭐 전 재산 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하래요. 왜냐면 그거 누가 믿어요 사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잘 된다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60억 하신다는 그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반반으로 하셨어요. 그 절반 퀀트, 절반은 본인의 성장주 전략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본인의 전략보다 이 퀀트 수익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장주 전략 그거 버리시고 이제 풀 퀀트로 가신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분도 똑같아요. 당연히 조그맣게 시작한 다음에 너 늘려간 거 되네 하면서 늘린 거죠 이거를. 혹시 그 소프트웨어는 네. 퀀터스 괜찮은 건가요? 퀀터스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고요. 네. 네,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젠포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올라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네. 다 프로그램이 조금씩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직접 보시고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직접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끌어오지 못하면은 소프트웨어는 필수다. 그거는 뭐 확실해요. 퀀트 쪽에서 개별주 퀀트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퀀트 투자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진입장벽이라든지 또 초기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네. 그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것 같고 정말 이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것뿐만 아니라 전 책들도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더 이렇게 퀀트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비퀀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물론 비퀀트 투자자들 중에서도 꽤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저는 딱 보고서 인간 치고는 꽤 잘하네라고 제가 보통 말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쪽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퀀트 오십시오. 네. 비컨트 그거 안 돼요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 한 가지 요즘에 막 보면 뉴스 보면 네. 전쟁 이슈도 있고요. 네. 뭐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독일, 네네. 유럽 이슈도 있고 뭐 영국 은행, 뭐 일본, 한국도 뭐 그 무슨 레고랜드 막 이슈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가 투자의 영향 전략 짜고 이런 거에는 변수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거 반년 후에 누가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반년 후에 레골랜드를 한 명이라도 기억할 것 같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FOMC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이런 것도 뭐 특별히 네.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거는 다 그냥 지금 올려봤자 나중에 또 내릴 거고요. 또 올리고 내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게 백테스트 구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가 투자 기간 좋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좋았고 네. 백테스트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 막 FOMC 뭐 기준금리 뭐 12월에 0.75냐 0.5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내년 초에 뭐 종료되냐 올해 종료되냐 막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엄청나게 큰 이슈 같이 느껴지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퀀트 전략을 그대로 11월 4월에
지금 스스로도 적용을 하셔가지고 사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을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11월 4월에 한국 시장이 오를 확률이 한 70% 정도예요. 70% 정도. 10년 투자하면은 7번은 돈을 벌고 3번은 깨질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이 그거는 아마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률은. 그러면 제가 그 이번 특정 20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돈을 벌 것인가? 나도 모르죠. 그러나 그 내가 벌 확률이 10번에서 7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물론 제가 그 나머지 3개 똥을 밟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그것도 감수하고 하는 건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다 배팅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그래도 당연히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나가는 거죠. 그냥. 그럼 강욱 작가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